소비자 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8개월 만에 사상 두 번째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결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돼 물가가 떨어지고 기업은 줄어든 소비에 생산을 줄이고 그렇게 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져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는데 자세한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3차 추경이 가시화된 가운데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부는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어요. 조금 공감하십니까? 예,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를 보면 한때 뭐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던 걸 우리는 충격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략 이제 휘발유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략 1,200원대 또는 1,300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뭐 좋은 일입니다만 지난 5월 대비해서는 휘발유 가격은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 뭐 경유는 대략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류 이 가격 급락 하락으로만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0.82% 정도 떨어진 것으로 좀 분석이 됐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 최근에 또 물가 하락, 소비자 물가 하락을 견인했던 요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나온 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기름값이 떨어져서 체감을 좀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신선식품 지수가 오르고 뭐 돼지고기, 배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품목별로 좀 체감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품목별보다도 조금 이번에 신선식품 특히 이제 축산물 가격이 눈에 띄게 좀 상승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또 동일하게 작년 5월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략 한 7.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돼지고기가 한 12% 정도, 소고기는 한 6.6% 정도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의 영향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대략 3, 4, 5월 정도, 3개월 정도 소비가 억제됐고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됐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이제 축산물 가격 등 신선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좀 몰린 거 아닌가. 다들 고기 한 번씩 먹었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네요. 예, 근데 고기 한번 먹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어떤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먹고 싶었는데 뭐 충분히 못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거 외에 좀 눈여겨볼 만한 물가 지표들도 좀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 물가가 또 이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0.1% 정도. 그리고 이제 보험 서비스 요금이나 요금이나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이 또한 약간 올랐고 도시가스도 이제 3.6%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고등학교 납입금이 저런 다른 어떤 서비스 요금보다도 다르게 66.2%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 서비스 물가를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덜 올리는 역할을 했겠네요. 예, 저게 이제 크게 끌어내리는 사실 역할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무상교육 확대 등등을 해서 지금 또는 이제 무상급식 확대 이 두 가지 지금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반대로 이제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납입금 하락폭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66.2%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한 물가 상승률 하락이 0.31%가 떨어뜨리는 그런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물가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같은 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4월에 1, 2월만 살펴본
속보치가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1, 2, 3월을 다 본 1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된 건데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보치보다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률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내의 어떤 상황과 해외 상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마이너스 1.3%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고성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장을 보입니다만 유럽과 비교해 보면 또는 심지어는 최근 1, 4분기였던 중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대략 뭐 각 국가별로 좀 통계가 다릅니다만 8% 또는 10%의 어떤 성장률이 하락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옆 나라 중국만 해도 6%가 넘게 떨어졌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나마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이걸 이제 2, 4분기의 어떤 영향,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하락이 한국에서는 결국 3, 4분기에 이제 결국 수출에 직접 어떤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3, 4분기를 어떻게 선방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결국 이제 V자 곡선을 끌어올려 가지고 4, 4분기에 어떻게 이제 성장률을 원래의 궤도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갑자기 성장률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소비가 위축돼서 물가가 떨어지고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디플레이션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 이슈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2년 전부터 좀 이런 디플레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자체가 과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경제 전반이 해당되는 것이 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논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물가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또는 물가가 때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효과, 아마존 지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존이라는 IT 기업의 그런 어떤 그 유통의 개선 또는 글로벌 어떤 아웃소싱이라는 게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즉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는 이 와중에 코로나가 겹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펀치를 맞은 게 국제유가의 급락입니다.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어떤 급락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몇 달 올해 코로나하고 코로나에 대한 수요 억제, 또 그리고 이 국제유가라는 이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마이너스 부정적인 요인이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자체가 이제 중요한 향후에도 디플레이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2년 전부터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어 왔다. 그러면 디플레를 우려할 시점이 맞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좀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20년 동안 좀 허덕였던 이런 정말 뼈아픈 그들의 어떤 고통을 우리는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살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스태그 디플레이션은 또 어떤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 이 디플레이션을 넘어가지고 성장, 경기 침체하고 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디플레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정부가 이자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돈을 풀어서 결국엔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어떤 금융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만, 근데 이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즉 돈을 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결국에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또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제 디플레 늪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이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그리고 이자율 하락, 그리고 물가 하락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네. 제한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스태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이 점은 정부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정부는 돈을 더 풀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차 추경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 전망이고 내일이면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 뭐 33조 원대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3차 추경 그리고 뭐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일자리 산업,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부양시켜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지금 발상을 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이 성장률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은 2.0%였어요. 잠재 성장률을 이제 2.5%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만 2.5% 미치지 못한 2.0%인데 그게 조금 우리가 이제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는 게 2.0% 중에서 특히 정부 기여분이 1.5%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민간이 0.5%, 정부가 1.5%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또는 바람직할 것인가는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의 단기 효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률보다도 결국에는 민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과 연결돼서 즉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입이라는 게 마중물의 역할을 해가지고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게 이제 생산 유발이라든지 산업적 연관보다는 이제 공중 인프라 기반 조성 이런 사업의 좀 측면이 좀 강합니다. 또는 뭐 포용적인 어떤 그 국가를 위한 하나의 사업 이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만 그러면 새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출현할 수 있는 그 신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도 기존의 어떤 산업하고의 연계 효과 이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산업적 연관 효과가 즉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는 그 연관 연쇄 고리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가 그렇다면 일단 3차 추경의 사용처는 내부적으로 거의 정해지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이 30조 원대의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판 그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뉴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지금 분야입니다만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스타트업 또는 지금 현재 IT 스타트업 중에서 새로운 어떤 그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요한 어떤 산업적 축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싹들이 지금 그 씨앗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좀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는 보는 분야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 뭐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단지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의 보급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컨텐츠 또는 뭐 AI 같은 이런 부분과 기존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모듈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 이런 어떤 신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지 이게 기존의 어떤 낙후되었던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확산하고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게 전체적인 복지 사업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라는 게 기존에 낙후되었던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는 전체 어떤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런 측면이 지금 강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산업과 연관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신산업 부분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